올해 겨울 새벽 운동 나갔다가 그대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겨울인 1월, 2월보다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지금 이 순간이 1년 중 가장 위험한 시기거든요. 예. 여름 폭염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응급실로 실려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화장실 가는 그 5분 사이 여러분의 혈압은 평소보다 최대 50 이상 치솟습니다. 이걸 모닝서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몸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자동으로 혈압이 급등하는 현상이죠. 그 상태에서 따뜻한 집을 나와 찬바람을 맞는 순간 혈관은 순식간에 꽉 조이면서 터질 듯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마치 겨울철 수도관이 얼어서 터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하는 그 습관이 오히려 뇌졸중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 운동으로 건강 챙기시는 분들, 사우나에서 냉탕, 온탕 오가며 혈관 단련하시는 분들, 찬물 샤워로 면역력 키우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실은 매일 아침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응급실에는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졌다며 급히 실려오는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절반은 건강을 위해 아침 운동을 나갔다가 쓰러졌고 나머지 절반은 따뜻한 집에서 추운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본인들도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겨울 아침에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머리가 띵하거나 순간적으로 이거 어지러웠던 적 말입니다. 그냥 추워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셨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건 단순한 추위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혈관이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다음번엔 그냥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겨울철 뇌졸중을 부르는 최악의 습관 3가지와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위험한 생활 패턴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겨울철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는 25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응급실에서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봐왔는데요.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얼마 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온 분이 계십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72세 김순덕 님이셨는데요. 따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정도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는 게 일상이셨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20년 넘게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셨죠. 주변 분들도 김순덕님을 보고 배우셨대요. 저 나이에도 저렇게 건강하게 사시니 우리도 운동해야지 하면서요. 실제로 김순덕님은 또래에 비해 훨씬 건강하셨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고 체중도 적정 수준이셨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등산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현관 계단에서 주저앉으셨대요. 순간적으로 말도 잘 안 나오고 한쪽 팔도 저리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10분쯤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지셔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셨는데 따님이 걱정되어서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오신 거죠. 검사를 해보니 경동맥에 혈전이 상당히 쌓여 있었고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린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었던 거예요. 만약 따님이 병원에 안 모시고 왔다면 며칠 안에 진짜 큰 뇌졸중이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더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순덕님께 여쭤봤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도 그렇게 일찍 운동을 나가시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하려면은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2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없다고 말입니다. 새벽에 운동하면은 하루가 개운하고 친구들도 그 시간에 산에서 만나니까
안 나갈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동은 정말 중요하지만 시간과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요. 특히 겨울철 새벽에는 우리 몸의 혈압이 하루 중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거든요. 거기에 찬바람까지 맞으면은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혈압이 더 치솟게 됩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이 있어서 버텨내지만 60대 이후에는 혈관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김순덕님께 권해드렸습니다. 겨울철에는 해가 뜬 후에 운동하시고 외출하기 15분 전에는 꼭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시라고요. 그리고 목도리와 모자로 목과 머리를 따뜻하게 감싸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분들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주셔서 함께 안전하게 운동하시라고 했죠. 다행히 김순덕님은 제 말씀을 받아들이셨고 지금은 아침 7시 이후에 운동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친구분들도 다 함께 시간을 바꾸셨대요. 오히려 해가 뜬 후에 운동하니까 길도 잘 보이고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을 부르는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운 새벽 무리한 운동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체 시계는 아침에 우리를 깨우면서 동시에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죠. 특히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혈압이 평소보다 30에서 50 정도 높아집니다. 이걸 아침 혈압 급등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모든 기능이 쉬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은 활동을 준비하면서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립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 시간대에 갑자기 찬 공기를 쐬면 혈관이 더 수축한다는 겁니다. 78세 박철수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 시간 동안 조깅을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사셨는데 어느 겨울날 아침 조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산길이었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발견해서 구급차를 불렀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많이 놓친 상태였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으셨지만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어요. 지금은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회복하고 계십니다.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하는 뇌졸중이 다른 시간대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에는 그 위험이 3배까지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어요. 삼성서울병원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겨울철 새벽 운동 중 쓰러진 분들의 80%가 65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겨울철에는 운동 시간을 오전 9시 이후로 미루세요. 해가 뜬 후 기온이 조금 올라간 시간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 시간대는 기온도 올라가고 혈압도 안정된 상태거든요. 만약 꼭 아침 일찍 운동을 해야 한다면 외출 전에 집 안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맨손 체조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혈관을 천천히 깨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팔을 크게 돌리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어주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땀이 살짝 날 정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옷을 두껍게 입으세요. 특히 목과 머리, 손을 따뜻하게 감싸야 합니다. 찬바람이 직접 피부에 닿으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거든요. 목도리, 모자, 장갑은 겨울철 운동의 필수품입니다. 여기에 마스크까지 하시면 더 좋아요. 찬 공기가 직접 폐로 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거든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새벽 운동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도 새벽 시간에는 혈압 조절이 어렵거든요. 특히 전날 밤에 술을 드셨거나 잠을 못 주무셨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운동 강도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50에서 60% 정도 강도를 낮추세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시에 운동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사우나나 목욕탕에서 뜨거운 탕과 찬 탕을 번갈아 들어가는 분들 많으시죠? 혈관을 단련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65세 이명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주 두세 번씩 동네 목욕탕에 가셔서 45도짜리 뜨거운 탕에 5분 영하 10도짜리 냉탕에 3분씩 번갈아 들어가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던 거죠.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줄 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냉탕에서 온탕으로 옮기는 순간 갑자기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급성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주변 분들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옮겨졌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명희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길 냉탕에서 나올 때마다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있었대요. 하지만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정상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험 신호였던 거죠.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조사를 보면은 사우나에서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5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 위험이 5배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온천에서 뜨거운 물과 찬물을 오가다가 쓰러지는 사례가 1년에 2만 건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혈관은 고무줄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탄력이 있어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면은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힐 수 있어요. 온도 차이가 50도 이상 나는 환경을 반복적으로 오가면 혈관은 마치 고무줄을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고무줄도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결국 끊어지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욕이나 사우나를 할 때는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온탕에 들어갈 때도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먼저 손과 발을 담가서 몸을 적응시킨 후에 천천히 들어가세요.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적응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냉탕은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시원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냉탕 대신 2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혈관에는 훨씬 안전하고요. 주의하실 점은 목욕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뜨거운 물에 있으면은 혈압이 떨어지면서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15분 이내로 끝내시고 목욕 후에는 서서히 좀 일어나세요.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목욕탕에서 나올 때도 주의하세요. 탈의실이 추울 수 있으니까 옷을 빨리 입으세요. 젖은 몸으로 찬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목욕할 때 온도를 어떻게 조절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 겨울철 찬물 샤워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려고 찬물 샤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젊을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 이후, 특히 겨울철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70세 정상훈님은 40년 넘게 찬물 샤워를 해오신 분입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찬물로만 씻으셨어요. 그게 건강 비결이라고 믿으셨죠. 주변 사람들도 정상훈님이 건강하신 이유가 찬물 샤워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샤워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가족들이 샤워실에서 쓰러진 걸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정상훈님은 지금도 후회하신대요. 40년 동안 아무 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한다는 걸 몰랐다고 하십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를 보면 찬물 샤워는 순간적으로 혈압을 60에서 8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만 혈관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특히 평소 혈압이 140 이상이신 분들은 찬물 샤워 중에 혈압이 2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위험합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옷을 벗는 순간 이미 몸이 추위에 노출되는데 거기에 찬물까지 맞으면은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폭등하게 됩니다. 샤워실 온도가 20도 이하라면 옷을 벗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20 정도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샤워해야 할까요? 겨울철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로 시작하세요.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먼저 손과 발부터 물을 뿌려서 몸을 적응시킨 후 천천히 몸 전체를 적시세요. 급하게 머리부터 샤워하시면 안 됩니다. 샤워 중에 갑자기 물 온도가 바뀌지 않도록 미리 온도를 맞춰 놓으세요. 요즘 나오는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샤워기를 사용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예전에는 보일러를 켜놨어도 처음에 찬물이 나오다가 뜨거운 물이 나왔는데 요즘 제품들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훨씬 안전합니다. 샤워를 마칠 때도 주의하세요. 갑자기 물을 끄고 나오면 찬 공기에 노출되면서 또 혈관이 수축할 수 있어요. 물을 끄기 전에 욕실을 따뜻하게 데워놓거나 물을 끈 후 즉시 타월로 몸을 감싸세요. 욕실 히터가 있다면은 샤워 전에 미리 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샤워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오히려 혈압이 떨어질 수 있어요. 10분 이내로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짧게 하세요. 샤워 후에 어지럽거나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든다면 욕실 안에서 잠깐 앉아서 쉬세요. 바로 나오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샤워할 때 물 온도를 몇 도로 하시나요? 네 번째, 고혈압약 거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 먹는 걸 싫어하십니다. 특히 고혈압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 거부하시죠.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68세 안정숙님의 경우입니다. 이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60 넘게 나왔는데도 약을 안 드셨어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죠.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줬는데 약국에서 받기만 하고 먹지 않으셨대요.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에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개월 후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혈압이 200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뇌혈관이 터진 겁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언어 장애가 남았어요. 지금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아서 대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안정숙님의 가족분들이 말씀하시길 그때 약만 먹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너무 후회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값이 한 달에 3,000원도 안 되는데 그 약을 안 먹어서 수술비로 1,000만 원 넘게 쓰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됐다는 겁니다. 대한뇌졸중학회 자료를 보면 고혈압 환자 중에서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의 70%가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약을 꾸준히 먹는 사람이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200이 넘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혈압을 성수대교에 비유해 볼게요. 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 기억하시죠? 그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겼고 그게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서 무너진 거예요.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무너져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정도 뜁니다. 1분에 70번씩 하루 2,400분을 곱하면은 그렇게 나와요. 혈압이 120인 사람과 160인 사람 둘 다 하루에 10만 번씩 혈관에 압력을 주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받는 압력의 크기가 다르죠. 160의 압력을 매일 10만 번씩 받는 혈관은 120의 압력을 받는 혈관보다 훨씬 빨리 손상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여도 1년, 2년, 10년이 지나면은 혈관벽에 미세한 균열이 쌓여서 결국 터지거나 막히게 되는 거예요. 365일 곱하기 10만 번이면 1년에 3,650만 번입니다.
10년이면은 3억 6,500만 번이에요. 이렇게 많은 압력을 받으면 혈관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면은 반드시 약을 드세요. 요즘 나오는 고혈압 약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약을 안 먹어서 생기는 뇌졸중의 위험이 훨씬 큽니다. 약값도 한 달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평생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드세요. 네. 아침 식사 후가 좋습니다. 약 먹는 걸 잊어버리시는 분들은 휴대폰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요즘은 약 복용 알림 앱도 많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약을 먹다가 중간에 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면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약을 먹다 말다 하면은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혈관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행 가실 때도 약을 꼭 챙기세요. 며칠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안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행지에서 쓰러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고혈압약을 제때 드시고 계신가요? 5번째, 경고 신호 무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가장 흔한 게 미니 뇌졸중인데요. 증상이 금방 사라지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73세 최영희님의 사례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양치를 하는데 갑자기 칫솔을 떨어뜨리셨대요. 오른손에 힘이 빠진 거죠. 그런데 1분쯤 지나니까 다시 힘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아, 내가 잠을 잘못 자서 손이 저린가 보다 하고 생각하셨대요. 이틀 후 진짜 뇌경색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갔는데 뇌경색으로 말을 못하게 되셨어요.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계십니다. 최영희님께서 나중에 후회하시길, 그때 칫솔 떨어뜨렸을 때 바로 병원에 갔으면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 연구 결과를 보면은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 24시간 이내에 진짜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10%나 됩니다. 일주일 이내로 보면은 25%까지 올라가고요. 한 달 이내로 보면은 거의 절반이 진짜 뇌졸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미니 뇌졸중의 증상을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얼굴이 마비되는 느낌이 드는데 금방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또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심한 두통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도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패스트라는 걸 기억하세요. F는 얼굴, A는 팔, S는 말, T는 시간입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시간을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가족이 차로 모시고 가는 것보다 구급차가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증상이 사라졌어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뇌 검사를 받아 보셔야 해요. 혈관이 어디가 막혔다가 뚫렸는지 다시 막힐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MRI나 CT 검사를 받으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증상이 밤에 생기는 경우입니다. 자다가 증상이 생기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어서 치료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혈압약을 꼭 챙겨 드시고 너무 뜨거운 전기장판은 피하세요.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매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세요. 아침에 전화해서 어젯밤에 이상한 증상은 없었는지 여쭤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경고 신호를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 여기까지가 겨울철 뇌졸중을 부르는 5가지 습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위험한 습관들을 어떻게 고치고 무엇을 더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겨울철 외출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집에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팔다리를 가볍게 털어주세요. 이 동작만 3분 정도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특히 목 운동이 중요한데요. 목에는 경동맥이라는 굵은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이 혈관을 천천히 풀어주면은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준비 운동을 하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손끝이나 발끝이 차가운 상태에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손을 비비거나 발을 구르면서 천을 높여주세요. 옷은 여러 겹 겹쳐 입으세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게 두꺼운 옷 한 벌보다 보온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목과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하세요. 이 부위에 큰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목도리는 꼭 두르시고 장갑도 두껍게 하세요. 귀마개나 모자도 필수입니다. 우리 몸에 열이 머리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외출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는데 이 상태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은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땀을 나게 해서 좋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침 식사입니다. 공복 상태로 외출하시면 안 됩니다. 혈당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하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간단하게라도 드시고 나가세요. 바나나 한 개나 우유 한 잔만 드셔도 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외출 30분 전에 일어나세요. 그래야 준비 운동할 시간, 식사할 시간, 옷 입을 시간이 충분합니다. 알람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준비 과정이 귀찮으신가요? 하지만 이 30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30분만 투자하면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세요.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면 외출할 때 혈관에 부담이 갑니다. 온도계를 보기 쉬운 곳에 두시고 자주 확인하세요.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도 주의하세요. 전기장판이나 온열 매트를 너무 뜨겁게 하면 자는 동안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이러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35도 이하로 맞춰 놓으세요. 잠들기 전에 미리 켜놨다가 자러 들어갈 때는 끄거나 약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이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가 마르면서 혈액도 끈적해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 놓으세요. 습도는 5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가습기가 없으시면 빨래를 실내에 널어 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실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화장실에도 소형 히터를 두시거나 외출복을 걸쳐 입고 가세요. 급하더라도 천천히 일어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기 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확인하세요. 요즘은 디지털 온습도계가 10,000원도 안 하니까 하나 장만하시면 좋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실내 온습도를 측정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집 실내 온도는 지금 몇 도인가요? 셋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하루에 물을 8잔 정도 마셔가야 합니다. 한 잔이 200ml니까 1.6리터 정도 되는 거죠. 겨울에는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을 잘 안 드시는데 이게 위험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은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은 혈관을 막기 쉬워요. 특히 잠자는 동안 6에서 8시간 동안 물을 안 마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혈액이 가장 끈적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은 혈전이 생기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도 물 한 잔 마시시고요. 물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도 좋습니다. 특히 결명자차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주의할 점은 커피입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커피 한 잔 드셨으면 물 한 잔을 더 마셔주세요. 녹차나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아침 식사 후 한 잔, 점심 전후로 2잔, 오후에 2잔, 저녁 식사 후 한 잔, 자기 전 한 잔. 이렇게 하면 8잔이 됩니다.
물 마시는 걸 잊어버리시는 분들은 큰 물병에 미리 담아놓고 표시해 두세요. 점심까지 절반, 저녁까지 다 마시면 됩니다. 이 리터짜리 물병에 오전 목표선, 오후 목표선을 그어 놓으시면은 한눈에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 잔 드시나요? 넷째,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뇌졸중 위험이 3배 올라갑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빼앗아 가거든요. 게다가 담배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은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올라가고 이 상태가 30분 정도 지속됩니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코틴은 똑같이 들어있어요. 오히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착각입니다. 간접 흡연도 위험합니다.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흡연자 옆에만 있어도 뇌졸중 위험이 20% 올라간다고 해요.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다면 반드시 금연하시도록 설득하세요. 집 안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은 금연 후 체중 증가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입이 심심해서 간식을 많이 드시는데 이러면 체중이 늘면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간식 대신 물이나 차를 드세요. 무가당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금연을 결심하셨다면 보건소에 가세요. 무료로 금연 상담과 니코틴 패치를 제공합니다. 혼자 끊기 어려우면 금연은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금연은 성공률이 혼자 할 때보다 3배 정도 높습니다. 금연 후 2년만 지나도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가고요. 절대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세에 금연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계신가요? 5째,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으세요. 이 검사로 혈관의 찌꺼기가 얼마나 쌓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가격도 5만 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뇌 MRI 검사도 중요합니다. 50대에 한 번, 60대에 한 번 정도는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뇌혈관에 혹시 꽈리 같은 게 생긴 건 아닌지, 작은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작은 뇌경색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하세요. 혈압과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을 먹고 있어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약의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검사 결과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소견이 나왔는데 증상이 없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추가 검사나 약을 권하면은 반드시 따르세요. 검사 결과지를 잘 보관해서 다음 검진 때 비교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올해 검진 일정을 미리 정해 놓으세요. 매년은 같은 달에 받으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있는 달에 검진을 받는다고 정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가족들 생일에도 함께 검진 받으러 가시면 좋습니다. 검진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작년 수치와 비교해 보면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파일로 정리해 놓으시면 관리하기 편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검진을 받으셨나요? 6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잠깐 받는 스트레스는 괜찮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을 계속 조이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산책, 운동, 취미생활, 친구 만나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이나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자기 전에 5분만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복식 호흡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도록 깊게 숨을 쉬세요. 주의할 점은 스트레스를 술이나 담배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순간은 시원할 수 있어도 결국 몸만 더 망가집니다. 술을 마시면은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졌다가 나중에 더 올라갑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하루에 30분씩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들한테도 이 시간만큼은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기, 독서, 그림 그리기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신가요? 7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자거나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혈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거르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떨어지고 점심 때 폭식하게 되면서 혈당이 급등합니다. 주의할 점은 과식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소화하느라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소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부르게 먹지 마시고 8알 정도만 드세요. 실천 방법입니다. 수면 일기를 써보세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잠은 잘 잤는지 기록해 보세요. 일주일 정도 기록하면 자신의 수면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만 실천하셔도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새벽 운동이 무조건 좋다. 사우나에서 냉탕, 온탕 오가는 게 혈관을 단련한다. 찬물 샤워가 면역력을 높인다. 이런 것들이요. 이건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 특히 겨울철에는 이 모든 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겨울철 운동은 해가 뜬 후에 하고 외출 전에 준비 운동을 하고 목과 머리를 따뜻하게 감싸고 나가는 겁니다. 샤워나 목욕은 따뜻한 물로 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하는 겁니다. 고혈압약은 꾸준히 먹고 정기 검진은 반드시 받는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이 오면 절반 이상이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혼자 걷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식사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가족들이 24시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경제적인 부담도 엄청납니다.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간병인 비용, 약값, 재활, 치료비까지 더하면 가족들의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자식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입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고 가족 돌보던 분들이 갑자기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손주들 보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즐겁게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값 아끼려고 약을 안 먹었다가 뇌졸중이 와서 수술비로 1,000만 원 넘게 쓰고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내고 있다고요. 한 달에 3,000원짜리 약을 아끼려다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쓰게 됐다고 정말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당장 무엇을 하실 건가요? 딱 하나만 정하세요. 새벽 운동 시간을 바꾸는 것, 목도리와 모자 준비하는 것, 고혈압약 챙겨 먹기 시작하는 것, 경동맥 초음파 예약하는 것, 금연 결심하는 것. 이 중에서 이제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 후에는 2번째 습관을, 그 다음 달에는 3번째 습관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확실하게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만 바꿔도 그게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정보가 필요한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함께 지켜나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